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하얗게 깔리는 연기 속에서 금속 조각이 둥둥 떠있는 모습은 첨단 과학의 이미지 중 하나로 자주 보이곤 합니다. 자기부상열차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초전도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LK99라는 명칭으로 상온 상압 초전도체의 발견 여부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진위 판별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이 기회에 초전도체와 이를 구성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 그리고 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전도체 화학 시작합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떠있는 금속 조각을 초전도체로, 그리고 아래 놓인 물체를 자석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보통은 초전도체 위에 자석이 떠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물론 반대도 가능하죠. 금속 등 일반적인 도체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전도성이 좋아지며 온도가 상승하면 반대로 저항이 커집니다. 금속을 구성하는 원자핵 등도 온도가 높아지며 진동해 전기 전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초전도체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던 중 특정한 임계 온도보다 낮아지는 순간 저항이 사라지는 물질입니다. 저항이 없으니 전기는 자유롭게 흐르며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전원 공급 없이도 전류가 계속해서 흐릅니다. 초전도 상태가 되면 물질 내부에 침투해 있던 자기장이 외부로 밀려나며 더 이상 침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가 떠있는 물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를 마이스너 효과라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과학 지식이며 더 상세한 내용은 물리학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니 우리는 평소대로 가볍게 초전도체를 이해해 봅시다. 여러 기준 중 전기 전도성을 바탕으로 물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무나 유리 등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체를 부도체라 합니다. 전기 전도성을 전투력이나 능력, 잠재력, 가능성으로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도체는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의 형 라데츠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엽총을 들고 등장하는 농부를 할 수 있습니다. 총은 매우 강력한 대화 수단이지만 드래곤볼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 없죠. 마찬가지로 부도체 역시 매우 약간의 전기 전도성을 갖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반도체는 부도체와 도체의 중간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높은 전기 전도성이 될 수도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로 빛을 만들거나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등 사용되는 유틸리티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반도체는 피콜로 정도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기 전도성을 발휘하는 도체는 드래곤볼의 주역들인 사이언이 되겠죠. 뛰어난 전투력 혹은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금속이 도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초전도체는 예상되듯 초사이어인입니다. 초사이어인의 초반 설정은 어떤 천재 전사도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은 사이어인입니다. 이론상 가능하며 전설로는 남아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초전도체가 매우 첨단 물질로 생각되지만 초전도체 발견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모든 것은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였던 헤이커 카메를링 오네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네스는 온도에 따른 금속의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비활성 기체여서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적으며 매우 가벼워 액화가 어려운 헬륨에 주목하게 됩니다. 실제로 헬륨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268.93도이며 절대 온도로는 약 4.22 켈빈에 불과합니다. 어는 점은 마이너스 272.20도이며 0.95 켈빈입니다. 0켈빈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고체 헬륨은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수단을 활용해 오네스는 결국 액체 헬륨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당시 만들어질 수 있었던 다양한 극저온의 액화 기체들과 함께 줄 톰슨 효과를 활용해 액체 헬륨을 얻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림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기술이었으며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장치가 헬륨 액화 장치의 일부입니다. 함께 촬영한 인물들 역시 심상치 않죠. 왼쪽부터 통계학하게 큰 역할을 했던 파울 에렌페스트, 로렌츠 힘으로 유명하며 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임을 규명한 핸드릭 로렌츠, 양자역학의 거장 닐스 보어와 함께 기념 촬영한 모습입니다. 줄 톰슨 효과는 냉각에 흔히 사용됩니다. 1854년 제임스 프레스코 줄과 켈빈 남작이라고도 불리는 윌리엄 톰슨은 압축 기체를 단열된 좁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게 하면 실제 기체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 있어 온도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프레이나 가스 등을 사용한 후 캔이 차가워지는 현상, 입을 오므려 찬바람을 부는 것 모두 줄 톰슨 효과이며
천연가스의 액화 공정에도 사용됩니다. 그중 가장 익숙한 것은 얼음 정수기의 얼음 생성 과정입니다. 무언가에 푹 찔렸던 것처럼 움푹 파인 형태의 반구 모양 얼음이 꽤나 빠르게 만들어지곤 하죠. 이는 냉매기체를 이용한 줄 톰슨 효과로 급냉시켜 얼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곳이라는 마이너스 272도의 부메랑 성운 또한 빠르게 분출되는 기체로 냉각되어 온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액체 헬륨이라는 초저온 물질을 갖게 된 오네스는 이제 여러 금속들에 대한 초저온 특성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언제나 수천 년간 사건 사고와 대발견의 핵심이 있던 수은에서 또다시 신기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일반적인 경향성대로 냉각에 따라 저항이 감소하던 중 4.2 켈빈에 이르는 순간 저항이 사라진 것입니다. 최초의 초전도체의 발견이며 액체 헬륨 생성과 초전도성으로 오네스에게 노벨상이 수여되는 순간입니다. 초전도체의 원리는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도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수은을 비롯한 금속 초전도체는 둘씩 짝을 지어 움직이는 전자의 거동으로부터 초전도성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물질 속의 전자는 운동 방향이 불규칙한 형태로 무작위 운동하고 있으므로 각 전자의 이동에 따라 흐르는 마이크로 전류의 총합은 0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전자가 짝을 지어 이동하는 상태가 되면 질서정연하게 흐르게 되며 흐름을 교란하는 방향에서 운동하는 전자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금속 초전도체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짝지어 거동하는 전자를 쿠퍼쌍이라 부릅니다. 금속 격자 속을 전자가 지나갈 때 원자 핵의 양전하와 날아가는 전자의 음전하 사이 인력이 작용하며 결정 격자가 살짝 뒤틀려 수축합니다. 이는 뒤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강하게 나타나며 뒤따라 가속해 따라붙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두 개의 전자는 음자로 묶여 함께 이동합니다. 단순히 두 개의 전자가 같이 다닌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길까 싶지만 원래 전자는 반정수만큼의 스핀을 갖는 페르미온이라는 입자입니다. 그리고 광자나 힉스 입자 등은 정수 스핀을 갖는 보손이라는 종류죠. 전자 두 개가 뭉쳐 한 개처럼 다니며 스핀이나 모멘텀을 상쇄시켜 보손과 같이 거동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외부 격자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시작하며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습니다. 전자 포논 상호작용은 일종의 결합 에너지를 만들며 이로부터 결합에는 항상 뒤따르는 에너지 틈이 발생합니다. 낮은 에너지의 보손 바닥 상태와 높은 에너지의 페르미온 바닥 상태로 나뉩니다. 온도가 충분히 낮아 보손 에너지 범위에 든다면 초전도성이 발생합니다. 수은을 시작으로 금속 초전도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액체 헬륨이나 액체 수소가 사용돼야 할 만큼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관찰됩니다. 데이터가 늘어나며 초전도체의 특징과 발견 주의사항을 요약하는 규칙도 등장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금속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마티아스의 규칙이라는 나름의 조건이 유명합니다. 첫째로 대칭성이 높은 구조, 그 중에서도 원자들이 정육면체 모양을 이루는 입방 구조가 초전도체가 되기 좋습니다. 또한 전자 상태 밀도가 높은 물질이 유리합니다. 방해가 되는 요소로는 산소, 자성을 갖는 물질, 그리고 절연체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금속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나타나죠. 마지막으로는 이론 물리학자를 멀리하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초전도성은 관찰되지만 이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금속 초전도체들이 발견됩니다. 이제 막 마이너스 250도를 벗어나느냐 마느냐를 견주던 중 갑작스러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꼭 금속이 아니어도 초전도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심지어 방해 요소라는 산소가 함유된 금속 산화물에서 급격히 우수한 성능이 관찰된 것입니다.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구리와 산소가 결합한 형태가 새로운 초전도성의 요인이 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 혹은 두 종류의 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진 이전의 초전도체와는 달리 온갖 금속 원소와 산소가 결합해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이론적 규명은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매우 규칙적인 결정성을 갖는 고체 물질이라는 최소한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꽤 뛰어난 하지만 극저온이 필요했던 금속 초전도체인 나이오뷴 주석 합금을 살펴본다면 입방체 형태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또 다른 초전도체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액체 질소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몇 가지 고온 초전도체의 조성과 구조를 살펴본다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구리와 산소가 산화물로 층을 이루며 그 외의 원소들이 위 혹은 아래층에 자리 잡는 결정입니다. 이트리움, 바리움, 구리 산화물 초전도체의 모습은 이처럼 입방체를 넘어 길쭉한 단위 결정 형태를 갖습니다. 더 많은 원소, 더 높은 온도, 더 복잡한 구조의 비스무트, 스트론튬, 칼슘, 구리 산화물 초전도체는 구리층 수에 따라 성질이 달라집니다. 뭔가 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액체 질소를 이용해 초전도성을 볼 수 있지만 실용성을 갖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밀 기기에 사용될 수는 있더라도 일상적인 활용에 액체 질소를 끝없이 쏟아 부을 수는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결국 초전도체는 초사이어인 만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매우 격렬한 분노나 감정처럼 극단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온 초전도체입니다. 초사이어인의 첫 등장이 크리링이 프리저에게 죽으며 분노한 손오공이었지만 이유는 자연스럽게 초사이어인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상온 초전도체는 이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드래곤볼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초사이어인 상태를 유지하고 자유롭게 변화하기 위해 여러 수련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련은 중력을 높여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압력을 높인다면 초전도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삼수소와 황은 155GPa과 마이너스 70도 조건에서 초전도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고온 초전도체인 수소와 란타넘은 이보다도 높은 마이너스 23도에서 초전도성을 보입니다. 고압, 고온 초전도체라 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초전도성을 갖는다 발견된 물질들도 그냥 압력까지 높이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왜 굳이 압력을 높이는 종류와 아닌 것이 나눠지는 것일까?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압력 조건에 따라 수소화물의 양자 변동이 결정성을 부여하기도 하며 수소와 황과 수소와 란타넘 모두 수소와 금속이나 기타 물질이 결합한 형태라는 공통점에서 보이듯 물질의 합성에 고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은 수 마이크로미터의 작은 란타넘 금속 조각을 산소가 없는 수소 환경에서 수소 기체와 함께 초고압으로 형성시킵니다. 이후 반응을 위해 레이저로 고온을 가하며 란타넘 금속이 수소와 란타넘 화합물로 변화하며 결정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고압은 물질을 합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수소화물의 초전도성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지만 지금 확인한 것처럼 초고압 조건과 레이저 가열 등 여러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든 대량으로 손쉽게 제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최근 소개된 LK99의 장점이 나타납니다. 기이할 정도로 만들기 너무 쉬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만들기 쉽다는 것이 대충 해도 된다가 아닌 누구나 시도할 수 있다라는 것임은 기억해두죠. 공개된 합성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산납 산화물인 라나카이트와 함께 인화구리를 뒤섞어 구워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먼저 라나카이트는 일산화납과 황산납을 1대1로 섞어 막자와 사발로 곱게 갈아준 후 725도에서 24시간 가열하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인화구리는 구리와 인을 3대1로 혼합해 역시나 곱게 갈아준 후 수정으로 만들어진 관에 넣고 진공 조건에서 550도를 48시간 유지해 가열하면 합성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둘을 또다시 1대1로 섞어 925도에서 10시간 가열하면 LK99가 완성됩니다. 이렇듯 빵 굽는 정도의 실험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상온, 상압 초전도성을 보인다고 발표되었으니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누구든 시도해서 검증할 수 있고 또 누구든 계량해서 정말 확실한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만든다면 현 시대 인간계 최고 대발견의 명예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LK99가 초전도체일지의 검증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이 간단한 물질이 어떻게 초전도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소개된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죠. LK99의 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는 LK99의 기본형인 납 인해석의 반복적인 주기성을 갖는 결정 구조 중 회색 구체로 표현된 납에 주목하겠습니다. 먼저 평면도에서 작은 정육각형 형태로 배열된 납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조금 더 큰 정육각형의 납 배치가 눈에 띕니다. LK99에서는 그림처럼 외부의 육각형 중 단 하나의 납이 구리로 치환된 형태를 갖습니다.
자연스레 구조가 뒤틀리게 되며 안쪽 작은 육각형의 납 역시 결정이 뒤틀린 형태로 변합니다. 내부 결정이 약 0.5% 수축한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전자 상태가 높은 에너지 갭으로 분리되며 양자 터널링 현상이 발생해 초전도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해석이 옳을지 LK99가 정말 초전도체일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최초의 상온상합 초전도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미치도록 어려운 합성법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죠. 이 녀석은 선형 사슬 형태를 기본으로 가지며 딱 8번째마다의 납 원자를 구리로 교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과 연구거리를 준 것은 확실하죠. 요약입니다. 초전도체는 100년도 더 된 과거에 발견된 물질로 우리 생각만큼 최첨단 물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상온상합에서의 초전도는 이제껏 실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꿈의 기술이며 이는 최첨단 물질이 맞습니다. 지금은 LK99라는 미지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확실한 결론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상온상합 초전도체 개발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용한 것인 만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